네, 첫 번째 키워드 미국은 불발, 일본은 조금 전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사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물꼬틀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내주 나토에서 만날 수도. 일단 앞에서 일면 소개하면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G7 일정을 접고 급거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다음 주로 예정된 24일, 25일에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났지만 이 사람은 만났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남아공 호주 연쇄회담 오늘은 20아 만난다. 만난다가 아니고 만났다. 라는 거죠. 네. 현재 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15시간 차니까 조금 전 새벽 한 4시 30분쯤 만났습니다. 그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시죠. 본인이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보죠. 마치 한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大統領と私、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います。 네, 직접 보셨죠. 조금 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지금 모습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일본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게 과거사부터 좀 떠올리기 마련인 건데 강준영 교수님.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보니까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이런저런 조언. 아우, 안 그래도 일본 TV에서도 많이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 두 정상의 대면, 발언 분위기, 수위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 전화 통화에서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것. 사실 일본은 한국의 소위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진보 정부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강경 대일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한미일 관계 특히 미국까지 넣으면서 기존대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이 발전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큰 방향에서 미래 관계에 대한 중점을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두 분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이제 마침 또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네.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안 그래도 저희도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얘기가 지금 딱 들렸어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통화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진보 정부 때는 일본에 대해서 기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나왔었던 얘기인 건데 그럼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그 기조를 따라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달라지겠죠. 더군다나 강 교수님 말씀처럼 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60주년에 뭔가 일본에게 우리가 좀 퍼준다는 인상을 주더라도 과감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런 기류였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이어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든 아니든 네. 결국 쟁점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그걸 기초로 미래지향으로 가느냐.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 대한 그 강조랄까 이런 것들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관점이 좀 달랐다. 네. 위안부 합의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이라든지 지금도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정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미래지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공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같아요. 아무리 정부라고 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잖아요. 공무원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은 이 공무원 정부가 네. 피해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건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라고 한들 그게 될 수 있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올해가 한일수교 60주년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지만 하지만 과거를 그냥 덮어놓기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던 요 얘기들이 다시 한번 또 이재명 정부 때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하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귀국을 한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G7서 급거 귀국 트럼프, 테헤란 즉시 떠나라.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G7에서 급거 귀국을 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Remember,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We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강준영 교수님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훨씬 더 큰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지금 사실 떠나면서 그 NSC를 소집을 했고 네. 그 마크롱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이란이 휴전안을 제안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표 얘기만 놓고 보면 훨씬 더 큰 것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핵 합의라든가 네. 아니면 핵 파괴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지금 NSC를 열었고 회담이 끝난 걸로 회의가 끝난 걸로 나오는데 네.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벙커버스터 이스라엘이 요청한 지하 핵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를 동용할 거냐 말 거냐 네. 이 얘기인즉슨 분명하게 미국이 더 깊게 이란 핵 문제의 직접적 해결에 들어갈 거다라는 네. 이제 그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큰 분위기에서 지금 사실 분위기를 이제 뭐 대사관도 폐쇄하고 다 떠나라 네. 테헤란을 이제 본격적인 뭔가가 시작될 거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굉장히 더 큰 게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이란의 핵 문제 관련해서 이거를 핵 합의를 보든 아니면 아예 그냥 그거를 파괴를 하든 둘 중에 하나 뭔가 양당 간 결단을 내릴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NSC를 즉각적으로 소집을 급거 귀국하면서 NSC 소집을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관련 같이 볼까요? 네. 이 CNN에서 얘기하기를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자산을 사용하는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귀국하면서 NSC를 소집을 했고요. 80분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선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론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도는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강 교수님,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는 걸까요? 네, 그거가 이제 훨씬 더 큰 거라고 얘기를 네.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모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냥 놔두고 이스라엘이 소위 이란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걸 그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방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동에서의 미국의 어떤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관여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란의 지하핵 시설이 한 100m 지하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GBO-57이라는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한 60m 정도까지는 파괴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들이 대거 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 중동 전황 자체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고려도 하는데 네. 지금은 일단 강력한 압박 정책으로 우리가 해결 안 하면 포기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해서 중동에 던지고 있다. 이 전체 미국이 나서서 중동에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압박 정책이라고 좀 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중에 이런 부분도 좀 귀에 들어오는 게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붙었죠.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던지면 이 지하에 있는 핵시설 다 쫙 폭발을 시키는 그런 건데 그게 60m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라는 100m 아래에 있는데 이거 써도 효과를 못 보면 그건 또 어떡할 거냐. 참전하고도 효과도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생각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많은 생각들을 다 SNS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 3개, 4개 엄청 많이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우리는 이른바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를 제거하진 않을 거다.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가 제거는 안 해. 내가 보고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글.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 Unconditional surrender. 네, 무조건. 조건도 달지 마. 그냥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교수님 이스라엘에서 2주 전쯤인가요? 이미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최고 지도자를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간다는 거는 거의 약간 정권 축출 같은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레짐 체제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알려져 있고 네. 하마스도 그렇게 최고 지도자들을 제거했고 지금 얘기하듯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레짐 체인지까지 가는 거고 아마도 네.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고 미국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던 것이 남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왜 우리가 애를 쓰느냐. 그리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그쵸. 중동 전쟁으로 정말 대규모로 이렇게 비화가 돼버리면 미국의 통제도 사실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또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북한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다 못 쓰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니 항복하고 협상하는 게 좋겠다. 당신들 이렇게 된 게 우리랑 4월부터 협상했잖아요. 그리고 6차 협상까지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네. 사인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봐, 사인하지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그래도 뭐 문제는 문제인데 저 먼 나라에서 있는 거 뭐 우리 유가 말고는 연동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란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외교부, 이란에서 신속히 출국하라.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입니다. 네. 이란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즉에 빠져나왔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의 교수님 생각보다 우리 교민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 전면 공격을 실시를 하고 이란도 사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국방력,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게 일반적 시각인데 그렇게 정면 대응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네. 실제로 뭐 이란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어렵지만 우리가 경제 관계를 상당히 그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도 맺고 있고 이스라엘하고는 그 사실 IT 협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깊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상당한 정도의 그 사회 문화, 경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너무 급박하게 이 이스라엘 이란 전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었는데 어쨌든 외교부가 우리 교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네. 저런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으니까 빨리 일단 피하고 이제 지금은 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는 거는 최소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요. 안에 있는 다른 교민들도 빨리 안전하게 좀 대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민의 피해가 없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